에, 우리 제24회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저희가 그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장수진 해양수산연수원 교관께서 발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수진 교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목포해양대학을 졸업하시고 항해사로서 승선 경력을 좀 쌓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양수연수원 교관으로 임용됐고 현재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또 학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그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제는 무엇이 자율운항 선박의 승패를 좌우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장수진 교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한 25분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율운항 선박 도입의 결정 요인 분석을 발표하게 된 정수진입니다. 혹시 그 발표 이 공유 파일이 보이시나요? 예, 잘 됩니다. 아, 네. 예. 네, 우선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으며 이제 선원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자율운항 선박 도입의 결정 요인 분석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로나 선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로나 선박은 흔히 저희가 마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페이스십이라고 이 약어로 해서 마스라고 불리고 있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의 도움을 받아 선박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제어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8%로 성장하여 상용화 예정인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는 매년 긍정적인 발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예측 전망인데요. 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서 자유로난 시장 규모와 함께 2030년까지 자유로난 시장 규모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하고 30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및 해운 관련 산업에서 마스의 등장은 조선 및 해운 산업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요인 사고 감소라는 안정적인 요구, 운항 효율 증대 등 아우르는 혁신적인 산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 업계와 연관된 산업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자율운항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국제해운과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보고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정작 마스를 도입하는 운영 주체인 해운 산업계 입장에서는 마스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문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해운 업계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박의 기관사로 승선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 선박에 사람이 승선하지 않고 기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또 과연 선원들이 업무를 육상에서 모두 그 생소하고 선원들이 하던 업무를 육상에서 이제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도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을 직접 이제 구매하고 운항하는 해운회사 전문가들이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문가 중에는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커머셜한 상업적인 부분의 전문가들과 또 기술적인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 그 테크니컬적인 전문가 분야의 사람들로 이제 나누었고,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박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인식 조사가 필요함이 느껴져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스의 개요 및 추진 동향이고요. 두 번째로 마스 선행 연구, 세 번째로 마스의 도입 결정 요인 연구 방법, 네 번째로 마스의 도입 결정 요인 순위 결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및 토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마스의 개요 및 추진 동향인데요. IMOS는 마스를 자율 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 운항자의 사람 개입 없이 전혀 이 자율화에 따라서 총 네가지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을 지원을 갖춘 선박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원들이 승선을 하고 그 자율운항 시스템이 선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제 선원이 탑승을 하지만 원격 조정지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이고, 1,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들이 승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운항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그 운항을 하는 단계이고, 3단계부터는 선박에 선원이 승선을 하지 않습니다. 승선을 하지 않고 그 원격지에서 이제 원격 운항자가 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단계에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3단계부터는 선박에 사람이 승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건조할 때부터의 시설 설비라든지 다른 운항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마스의 개발 동향인데요. IMO에서는 해사위원회인 MSC라고 있습니다. 이 MSC에서는 마스의 개발과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전담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표는 2017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개발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IMO 코드 형태의 로드맵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MSC에서는 2025년 110차 회의에서 비강제 마스 코드를 개발을 완료하고 경험 기간을 축적을 통하여 2032년 1월 1일 날 마스 코드를 강제하겠다고 이제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 마스 코드를 발효하더라도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스 선박일 경우에만 강제화된 마스 코드를 규제받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마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 연구에 앞서 그러면은 지금 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총 6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뭐 법 규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 그 다음 안전 관련, 인력 관련, 기술 관련, 경제성 관련, 이렇게 총 6가지 분야로 이제 선행 연구를 분류를 하였는데요. 먼저 법 규정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 정책은 국내에서는 이제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주제는 이제 사고 발생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게 이제 뭐 이제 원격 운항자의 법적인 지위나 해상 보험 등 뭐 이게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되는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분야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이 주요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관련 선행 연구인데요. 이 보험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앞서 이제 법적인 책임과 비슷하게 법 이게 보상하는 보험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운항자, 자율 운항 기술 개발자 등 전통적인 선정과 선원의 책임 문제에서 보다 다양한 책임 대상을 확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 출연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상보험 제도가 수립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 안전 주요 인적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였는데, 마스 선박에 승선하는 운항자보다는 원격 운항자, 리모트, 그러니까 육상에서 조정하는 원격 운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이나 법 규정보다는 조금 적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국내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주로 현전선하고 마스하고 필요한 핵인 능력에 대한 연구 문헌을 주로 이루었는데요. 이제 21년부터는 해기사, 이제 항해사나 기관사의 직능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의 선박 해기사 교육 과정, IMO 모델 코스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그 연구 분야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마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되고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박을 충돌을 회피하느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경제성 분석인데요. 이 경제성 분석이 아쉽게도 연구 문헌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마스에 관련된 연구 문헌이 없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조금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다른 선박이 사고 발생했을 때 관련된 모든 이제 선박이 건조하고 폐선할 때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접목해 놓은 경제성 분석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이제 결정 요인, 그러니까 마스 도입 결정 요인을 어떻게 이제 분야별로 이제 분류 요인을 선정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6가지 요인들을 내용을 분석을 하였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 10명을 통해서 이제 1차
1차, 2차, 3차로 이제 델파이 기법으로 조사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분류 요인과 소분류 요인으로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앞서 그 선행 연구에서 이 6가지 그 법규제, 보험, 안전보안, 인력 양성, 기술, 경제성 분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문가들에게 그 델파이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이 4가지 분석을 통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이 큰 대분류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 또 소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밑에 어떤 소분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작성을 해 주었고,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법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항교통법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법적 책임 소재, 보험 적용, 구조 안전법규, 환경법규, 사이버법규 뭐 이런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고, 안전 보안 쪽에서는 뭐 설비 고장이라든지 통신 불능 사고, 사이버 해킹, 환경 오염, 사고 대응 시스템, 안전 검사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건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자동 제어 기술, 통신 보안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자동 대응 기술, 사고 예방 기술, 사고 대응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또 경제성에서는 운항 이익 증가, 선원 비용 절감, 관리 비용, 그다음에 뭐 보험료 건조 가격, 물류 비용 감소, 선박 수명 등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 중에 또 이제 그 델파이 조사를 하여 그 각각 그 내용 타당도에서 그 0.62 이하인 부분들은 다 빼고 최종으로 선정된 것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어 뭐지 마스 도입의 대분류와 소분류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대분류 요인과 14가지의 소분류 요인들을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분류 요인 중에 이제 이 대분류 요인은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경제성 요인으로는 이제 현저선하고 대비했을 때 3단계 무인 마스 선박으로 운항하면서 생길 수 있는 비용 편익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요인들, 또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운항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 있는지, 또 규정 정립이 필요하며 다양한 고려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및 보안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전선하고 비교했을 때 무인 자유로나 선박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안전 및 보안 문제점들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나 선박의 운영을 위한 원격 또는 자동화 기술의 성숙도,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만큼 성숙이 되면은 그 자유로운 선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 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4가지 대분류 요인이 있고요. 이 4가지 대분류 요인 중에 경제성 요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경제성에서 이제 편익 부분이 어떤 부분이 편익 부분이 날까에 대해서 또 다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원 관련 비용 절감인데요. 어, 이제 무인마스 같은 경우에는 선원이 승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원 관련된 비용들은 다 빠지겠죠. 그래서 뭐 선원 인건비라든지 주부식비, 그다음에 뭐 선원 교대비라든지 선원과 관련된 각종 제반 비용들은 다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 이익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원들이 승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원과 관련된 슈퍼스트럭처, 어코모데이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원들이
거주했던 곳에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선체 그러니까 선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자율운항을 함으로써 최적화된 항로를 찾아서 연료 효율 감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있는데요. 어, 선박을 건조를 할 때 만약에 그 선원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호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원과 관련된 솔라스 협약에 대한 LSA 장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감소 요인이 될 것이고요. 증가 요인인 경우에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항상 사람이 없더라도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중화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율항해 시스템도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신 설비도 이제 항상 그 원격 운항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렇게 통신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 내에 모든 센서들을 다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건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건데요. 그런 비용들은 다 이제 증가하는 비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비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러니까 선박 모니터링 센터가 생기고 이제 선박 운항 센터가 생기고 육상 인력 지원 이제 뭐 선박에 이제 선을 타지 않으니까 접이안하는 부분, 하역 작업하는 부분, 정비 작업하는 부분 이런 비용들을 이제 또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제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항교통 통제 관련 법규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원래는 이제 그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면은 이제 선원의 시각으로 이제 뭔가 그 운항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원 시각에 따른 상호 간의 책임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 운항 선박의 경우에는 유관 정보가 아닌 디지털 정보로 항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격 운항자하고 현존 항해사, 그다음 원격 운항자고 교통관제센터 사이에 항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법들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 설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항 효율을 위한 혁신적인 선체 구조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그 지금 기존의 선원들이 그 안전하게 선박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제 솔라스나 선박 안전법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 관련된 법규도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보안 요인인데요. 이 안전보안 요인 같은 경우에는 해양사고 발생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내용인데 현존선과 비교될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 발생 비율로 인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감소할 수 있는 것은 무인 운항으로 인한 인적 요인 관련 사고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하면서 현재 선박에서는 인적 과실이 많기 때문에 해양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동적으로 기기가 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일어나는 걸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어 이제 실시간 정보, 그러니까 선원이 타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마스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증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 장비 설비 손상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뭐 바로바로 이제 선언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던 것들에 대한 뭐 복구가 이제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사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선박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통신이 안 되면은 조정 불능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육상에서 봤을 때는 선박하고 이제 그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이 기술적인 요인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는 도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건조 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고장 시 대응 및 정비 기술이 이제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사고 대응 기술은 얼마만큼 이제 대응이 가능한지, 또 항만하고 하역 경계 기술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 고려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하여 이제 AHP로 그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 보았습니다. 쌍대비기를 통해서 정해 보았는데요. 일단 가정 설정을 마스 3단계로 하였고 연구 방법은 HP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120명을 하였는데 그중에 이제 선주 그룹을 30명. 이 선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박을 소유해서 실질적으로 선박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 부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인데요. 소위 얘기해서 커머셜한 쪽이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선주 그룹은 90명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선박을 테크니컬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선박 관리회사, 그다음에 해기사, 직접 선원들하고 해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들은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공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 그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처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보안 요인으로 전체적인 포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에 보시면은 선주 그룹, 비선주 그룹 두 군데 다 높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경제성 요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주사 그룹에는 높게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그 비선주사에서는 좀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분류 요인에서는 이제 선주 그룹하고 비선주 그룹하고 나누었는데 선주 그룹에서는 이제 경제성 요인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보안 요인도 못지않게 이제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선주 그룹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안전보안 요인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제성 요인의 소분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운항 이익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주 그룹, 비선주 그룹 두 곳 다 그 운항 이익 증가되는 부분이 경제성 요인에서 중요하다라고 나타났고 선주 그룹에서는 이제 건조 비용이 이제 높게 측정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마스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그 선원 관련 비용은 이게 좀 그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주 그룹도 그렇고 비선주 그룹도 그렇고 좀 낮게 나왔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법제도 정책 요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구조 설비 관련된 법규가
가장 좀 높게 나왔고, 이제 선주 그룹에서는 법적인 책임 관련된 법규가 이 마스를 도입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안전보안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조금 모든 그룹에서 이제 기기 설비 손상 부분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사고 발생 빈도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무인 마스의 경우에는 사소한 기기 설비 고장이 선박의 운항 정지나 통제 불능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의 발생 빈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의 안정적인 정착은 기기 설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설비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제 이중 설비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건조 비용이 이게 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기적인 설비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건조 기술이나 항만 연계 기술보다는 이제 그 선박의 기기가 이제 고장이 어떻게 나고 또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1등부터 14등까지 나누었습니다. 1위는 이제 기기 설비 고장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마스 도입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선원 관련 비용 절감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주 그룹에서의 이제 1등부터 14위까지 순위인데요. 이 선주 그룹에서도 이제 기기 설비 고장이 1등으로 나타났고, 이제 건조 비용과 운항 이익 증가는 이제 여기 경제성 부분에 나타난 부분이죠. 이 부분들도 이제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선주 그룹에서는 이제 1등이 이제 기기 설비 고장이고 이제 1등부터 14위까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순위로 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대분류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안전보안 요인이고 그 대분류 안에 기기 장비 설비 부분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고 모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인 기술 개발보다는 지금과 같은 사람에 의한 관리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과실이 이제 해양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스로 인해서 해양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효과적인 그 유지 보수 등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주체도 역시 사람이고 또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는 인식이 여러 이제 결과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요자인 해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수요자에 해당하는 해운사의 니즈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공 분야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에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용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실제 해상 운송 및 항만에서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탕으로 기술이 개발되지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제 분산되어서 이렇게 하는 체제보다는 관련 업계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한 효과적인 협업 체계와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국내 업체가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상대적 중요도는 마스를 도입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선주사, 또 마스 도입에 필요한 다양한 법제도를 정책을 담아내야 되는 정부 및 정부 출연 기관, 또 마스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수행하는 선박관리회사 및 마스의 실질적인 관계자들의 균형 있게 이제 반영을 하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각 산업 분야별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마스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며 본 연구를 하였는데요. 어, 조금 길게 했나요? 어, 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마스를 도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좋은 내용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생각하시기에 그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크게 이제 그러니까 선박을 운항하는 부분하고 선박 기기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항해사고 기관 파트 두 분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충돌을 회피하고 뭐 이렇게 항해 당직에 쓰는 부분이죠. 그 견시하는 부분. 그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박의 기관실, 이제 기기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기가 이제 완벽하게 100% 나는 고장 안 난다라는 보장이 얼마만큼 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확실히 언제 되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게 이제 사람이 없이 그 비싼 선박을 운항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좀 중지해 아, 주시고요. 이제 얼굴 보면서 좀 공유 중지 해주시면 얼굴 보면서 지금 여기 뭐 승선 경험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상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뭐 안병철 박사님도 계시고 또 뭐 금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이 자율운항 선박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얘기할 때 맨 처음 얘기됐던 부분이 선원비 절감 부분이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 불 남짓 되는 선원비 절감하는 부분이 선박에 그 25년이면 그것도 2,500만 불, 3천만 불 정도 되는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촉발시킨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선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결부되면서 이제 그런 게 얘기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참 놀랍게도 선원비절관 부분은 뭐 기술자 집단이나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나 전부 우선순위를 이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꼴찌였잖아요. 선원비절관. 그런 부분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네네. 드릴까요? 예, 예, 예. 예. 교수님. 예. 그, 제가 몇 달 전에 그 HD 현대중공업 그 R&D 센터, 그 이제 지금 판교에 있죠. 거기를 이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그 자유run항 선박,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부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이제 물산항에서 이제 이미 자유run항 선박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자유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항로에 대한 그 환경,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또 그 항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제 선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충돌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미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저는 그런 감을 받았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숙한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금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 박사님께서도 이제 AHP 설문조사 하셨지만 근데 이게 자율주랑 선박을 선주가 이제 그 구매할 때 물론 이제 문안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선박금융이 되느냐가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은행이 선박금융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과연 이 선박을 담보로 취득을 하고 금융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선박이 과연 선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선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의 결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가망성이 결여가 되면 이제 보험이 면책이 되고 면책이 되면은 그 금융기관이 거기에 대비해서 들고 있는 MII라든지 음, MIAP라든지 음, 그런 금융사를 위한 보험에 역시 또 면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어, 이미 이제 그 설문 다 마치셨는 것 같은데 이런 보험이나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비선주 그룹 쪽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자유로운 선박이 금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음, 것도 한번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뭐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또 IMO에서도 그런 매스에 대한 그 코드를 만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과연 이게 금융이 가능하냐, 뱅커빌리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 교수님 아주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술자 집단하고 경영자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 설문이 진행된데요. 어, 나중에 그 제가 알기로는 정수진 박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지금 요건 발표한 논문이고 박사학위 논문을 적으면서는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그런 부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금융의 가능성이라든지 금융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아까 경제성 측면에서의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소를 따로 분리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운 업계가 아닌 해운의 조성산업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문제, 보험이나 금융 쪽에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되고, 또 이번에 논문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그 추가적인 연구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고려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맞습니다. 네. 예, 예, 저 이승철입니다. 음, 제가 좀, 여기에서 보면 다들 중요하게 얘기한 게 경제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제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선언 부분은 꼴찌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럼 경제성 부분, 그게 굉장히 배치된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데, 음, 실제 경제성 부분에서 보면 자유run항 선박을 함으로써 실제 선박 건조할 때 뭐 슈퍼스트럭처 사라지는 거 대신에 이중화를 하면 돈이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진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경제성 부분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심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음,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마스 3단계라고 하면 마스 3단계는 지금 그 일부 운항사들이 승선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마스 4단계가 완전한 오토노머스죠? 제가 그렇게 알고 음? 있는데. 3단계부터 사람이 승선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정들이 보면 제가 이제 아까 가정에서 몇 가지 좀 이상하다고 조금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유run항 운항이익 증가분의 자유run항 최적화 항로에 따른 연료 효율이 뭐 아마 효율이 증가된다는 거라 아마 연료가 감소된다는 표현하고 섞어서 아마 표현이 섞여 있는 것 같던데 실제 사람이 타는 거와 자율운항 선박이 어떤 측면에서 운항 효율이 좋아지는지가 사실 저도 항해사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법규를 할 때 선원의 시각에 의한 판단 그 자체와 그 시스템에 의한 판단. 근데 법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충돌 예방 충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그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물론 이머전시 때 뭐 다른 분야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입맛에 아니죠. VHF를 들고 서로 얘기를 해서 피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점을 두다 보니까 선박이 원래 운항을 할 때 관점에서 만들어졌던 국제법을 기준으로 놓고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관례를 놓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흐름이 안 맞지 않냐. 가장 큰 거는 경제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마스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IMU에서도 마스에 대한 코드를 정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 실제 백그라운드가 모여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이거를 연구를 거기에 그러한 관점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조금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음, 입장에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 예,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자율운항 최적화 항로에 따른 연료 효율 감소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통은 저희가 항해를 하게 되면은 RPM을 항해사들이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이 도입이 되면은 날씨나 조류에 따라서 RPM을 조정하는 센서에 의해서 연료가 이제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연료 효율이 감소되는 걸로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적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마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선박이 건조될 때부터 폐선될 때까지 25년 동안 전체적인 그 부분, 카펙스, 오펙스, 보익스 이렇게 나누어서 얼마만큼 그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75K 벌크선을 기준으로 현재 그 현조선과 마스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화주 입장의 포인트, 아까 강병태 교수님께서 선박 금융이 되겠냐라는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화주 입장에서는 저 마스에다가, 저 선박에다가 화물을 과연 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포인트는 혹시 점검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박을 마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화주들이 갖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이제 가망성 부분이 언제 갖춰져야 되느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 선박이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 시점은 하역을, 그러니까 이게 헤이그 룰이나 헤이그 비스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역을 하는 시점에서는 카고 스니스, 그러니까 화물의 거기 화물의 선적에 대한 가망성을 가져야 되고, 출항 당시에 리즈너블한 주의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먼로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커먼도에서는 절대적 의무를 주지만 헤이그 비스비나 이런 데서는 출항 당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출항할 당시에 모든 기기 상태가 정상이었다라고 치고 모든 카고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었다고 치면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가망성으로 가지고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과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자가 이 배가 안전하다고 볼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화주가 이 내 화물이 안전하게 우수송이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은 또 다른 거라는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한 언급은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정수진 연구원이 연구하고 하는데 이렇게 관여해서 가이드도 하고 했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지금 강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이승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스코프 1만 얘기했거든요. 그 당사자 얘기만 했잖아요. 실제 선박을 관리하는 기술자 집단에서 또는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그 선박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는 사실 연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철 교수님 얘기하신 화주 입장에서라든지 금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라든지 보험을 부부하는 그 보험회사 입장이라든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연구가 저희가 이거를 정수진 연구원이 들여다볼 때 디터미넌트예요. 이게 어느 쪽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고려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요소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 요소를 뽑아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더라.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 입장에서는 뭐 이 보안 요인을 중시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것 중에서도 뭐 선원비 절감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면서 효율이 개선된다든지 카고 인테이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더 선언비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파악이 된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으로 요번 연구의 의미를 어, 아까 이제 정수진 씨가 얘기한 대로 어, 이게 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주체 입장에서 보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리포트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지 그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조금 그 정리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뭐지 제가 그러면은 그 앞에 그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이제 참고해서 또 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그 예, 뭐지 그 요번에 이거 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지금 음, 자유로운 선박을 얘기했을 때 주로 그 조선이나 기자재 업체의 입장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그 뉴스화가 되어 있고 저희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뭐 화주라든지 진짜 선사 입장 그다음에 금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제 제가 알기로 조금 일부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말 자율운하선박 되면은 선원이 전혀 안 타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들이 막 나타났는데, 과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임박했을 때야 그걸 정말 노면 상태에서 운항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또 연구를 한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발표해 주신 우리 수진, 어, 장수진 교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그 다른 분들도 아마 의문이 많겠지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이 원래 예상했던 시간이 됐고 이래서 오늘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비밀, 이렇게 꼭 그 예,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 예. 그러면 뭐 한두 분한테 더 기회를 드리고 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그러면 5분 특히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비맥에서 많은 회원들 들어오시는데, 비맥의 우리 연구 우리 대학 동아리 아닙니까? 죠 거기서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해주시죠. 이봉민 학생 그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봉민. 이봉민 학생도 뭐 간부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 네. 듣고 있나? 이봉민 학생? 백시원 학생은 집에 다 갔어요. 저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음, 이제 지하철 내렸나? 들리십니까? 이봉민 이봉민 씨 학생, 나왔네. 예, 이봉민 씨 이야기했어요. 어, 네. 저도 자유로운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잘 보고 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음, 상황이거든요. 음, 만약에 이게 육상 쪽에 그 육상 관리자가 있고, 또 이제 선박에 또 필수 승선 인원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라면 혹시 선원의 음, 책무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혹시 어느 쪽이 조금 더 과실을 많이 물을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음.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럼 또 한 번 더 질문 받고 몰아서 우리가 또 답변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조그만 코멘트 하나 하자면, 네. 연구가 굉장히 다양한, 저는 이제 어떤 부분도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냐면, 음, 아주 극소수의 인력이 승선하고 대양항해를 한다면, 이런 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3명이 타고 석 달을 음, 그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심리나 음, 또는 사회적인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이 음, 연구를 심리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 관점, 뭐 기술적인 관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그 전문 영역에서 조금 이 영역을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또 한번 해볼까? 우리 대학원생 중에 임경은 씨, 음, 임경은 예, 교수가,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스를 만들려는 이유가, 원래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호는 감축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이게 만들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 없는 이런 관성으로 봐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음,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론적 가능한데, 이거 과연, 사람 안 타고 또 사람이 아까 우리 윤호님 말씀대로 한, 이세 사람 타고 그게 운항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아마 모르겠어도 우리 자율, 운항 자동차, 그죠? 이야기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수월하거든요. 그죠? 공간이 훨씬 넓은 바다가 우리 육지보다는 뭐 우리가 2배 이상 넓은 곳을 또 많은 배가 아니거든. 배도 숫자도 그죠? 자동차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그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발표자 정수진께서 간단히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실제로 할 수 있는 선박 해운 선사 위주로 뭔가를 그러니까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의를 가지고 또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해양경찰 쪽에도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다 우리 토론 시간을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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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